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무카 클라스입니다.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는지, 그 회사의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현재 이런 회사들이 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재무 분석을 통해서 그 기업의 비전이라든지, 또 투자 가능성이라든지, 또 어떤 이제 부품의 생산, 어떤 부품이 공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율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된 재무 비율을 표준 비율과 비교하여서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분석 방법인데요. 일단 주요 재무제표에는 재무 상태표, 포괄손익 계산서, 그리고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재무 상태표하고 손익 계산서 정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회계 자료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재무제표에는 또 연결 재무제표가 있고요. 또 개별 재무제표가 있는데, 그 회사마다 또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좀씩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현대자동차 계열 회사인 현대모비스에 대한 비율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왜 현대모비스를 하냐면, 이 전기 자동차에서 그 주요 부품 중에 하나인 이 모터를 생산하는 기업이 현대 모비스거든요. 아무래도 현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다 보니까 당연히 현대 모비스를 통해서 부품을 공급을 받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 이 현대 모비스에 대한 유동성 비율,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 활동성 비율, 수익성 비율, 성장성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산업 평균과 비교해 보고 그 비율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그것들을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주요 사업 현황의 첫 번째로 모듈하고 부품 제조 사업입니다. 자동차의 3대 핵심 모듈로 이제 샤시 모듈, 칵핏 모듈, 그 FE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샤시 모듈이라는 것은 이제 서스펜션이라든지 또는 샤프트라든지 그런 각종 이제 뼈대가 되는 부품들을 한데 구성해 놓은 것을 샤시 모듈이라고 해요. 이 사진에서 보는 이 전부를 생산한다고 보면 되겠고, 카피무들은 대시보드라고 하죠, 흔히.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체가 되겠죠. 대시보드는 그 플라스틱만을 놓고 얘기한다면, 이 카피무들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구성 요소들을 이제 포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EM이라는 것은 프론트 엔드 모듈이라고 얘기를 해요. 현대 모비스에서 FEM은 프론트 엔드 모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브레이크 관련 계통 부품을 제조하게 되는데 컨벤셔널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거는 보통의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더 발전된 시스템이 엔티락 브레이크 시스템, ABS가 장착된 건데요. 그러니까 CBS는 ABS가 없는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죠. 차량을 구매를 할 때 ABS가 기본 사양으로 되어 있는 차종이 있고 ABS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가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기본 브레이크, 그러니까 유압식 브레이크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ABS도 유압식 브레이크지만 이 CBS는 단지 그 유압으로 내가 페달을 밟으면은 그 페달의 압력을 증가시켜가지고 유압으로 더 큰 힘을 발생시켜주는 그런 역할만 할 뿐이지 ABS처럼 미끄러운 노면에서 그 제동거리를 짧게 해주기 위해서 이 브레이크를 이렇게 말하자면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그것을 연속적으로 일으키게 하는 그런 모듈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런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고 또 ESC라는 것은 이게 그 차체 안정성을 잡아주는 거죠. 차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그런 이제 장치가 되겠는데 그런 시스템도 하여튼 그 대부분 그 샤시 관련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DPS도 마찬가지로 샤시 관련된 건데 이거는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터로 스티어링을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율주행이잖아요. 자율주행이 가능하려면
기존의 파워 스티어링으로는 안 되고 MDPS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전동화 부품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주요 이제 관심 대상인데,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 전기 자동차의 구동 모터를 이제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동 발전기가 있고, 배터리 시스템, 그리고 충전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 뭐 독일, 미국 등 자동차 이 강대국보다 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동차 생산거로서 성장하게 하는데 뭐 이런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최근에 이 자동차의 세계 판매 추세를 볼 때, 뭐 중국이나 인도, 그러니까 뭐 신흥 시장이죠, 말하자면. 그런 시장에서의 판매가 이제 급감했다고 해요. 게다가 미국이나 그 서유럽 시장에서도 이 판매 부진이 더해지면서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이제 기록했는데 2020년에는 더 이제 감소를 했겠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판매량이 더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것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뭐 코로나가 아니고라도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이제 타격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재무제표는 그 회기가 2020년 회기예요. 2020년 3월 그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자료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추후에 3월달 말에 새로운 보고서가 사업 보고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이제 보기 전에 미리 이제 조금 비교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고 어떻게 큰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이제 확인해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시장은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장기화와 환경 규제 강화, 그 친환경차 투자 비용 증가 등으로 수요 공급이 불확실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자동차의 비중이 확실히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급속도로 발생이 된다는 거겠죠. 게다가 자율주행차 그런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그 단계가 계속 그 허용이 되면서 완전 자율주행차가 나오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이제 모듈이나 부품 제조 사업이 확실하게 그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공학적인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사업적인 투자 가능성으로서 이런 기업을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AS용 부품 사업으로 약 258개 차종 280만 품목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최근에 어떤 이제 정비를 못 한다고 그랬어요. 부품 공급이 안 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비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이 현대모비스도 그 협력 기업을 통해서 부품을 공급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협력 업체로부터 받는 부품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었다고 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대부분 산업이 그러한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볼 거는 이 자료는 그 다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연결 재무제표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회사가 그 사업의 그 회사의 구조를 보면 종속회사가 있죠. 이 현대모비스가 종속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이 지분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저 모회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연결된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다른 회사하고 좀 비교를 해보려면은 이게 재무제표 그 자체의 재무제표, 그러니까 개별 재무제표를 통해서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 준비한 것은 사실 현대 모비스하고 그 비교할 만한 그 대상의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결 재무제표로 확인을 하고 대신에 뭐 산업평균을 가지고도 비교를 하는 건데,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뭐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같은 산업에 포함된 두 가지 회사를 비교하고 거기다가 산업평균을 비교를 해서 세 가지의 지수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은 좀 더 정확한 어떤 비율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결 재무제표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 손익계산서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정의를 얘기를 하자면, 손익계산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경영 성과를 분석하는 거고, 그 재무제표는 일정 시점입니다. 일정 시점에 대한 지표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 차이가 있죠.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제표는 확실하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기업 경영 분석이라는 자료가 매년 배포가 돼요. 그 산업의 평균적인 수치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게 C302-4에 대한 내용인데, 그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자동차 부품에 대한 영역이에요. 산업 평균이라고 하지만 자동차 제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나 뭐 기아자동차나 이런 회사의 카테고리가 아니고, 이 현대모비스라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카테고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자료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재무 상태표가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로 비교를 하고, 또 계산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각종 여러 가지 5가지 비율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는데, 이 기업 경영 분석,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 경영 분석 자료는 지수들이 계산이 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엑셀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데이터를 보면은 현재 43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직 3월 달이 되지 않아서 44기 거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고 또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거부터 확인을 하더라도 좀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여기 이제 유동부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만 제가 따로 선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9년 산업평균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게 이제 단위는 100만원 단위입니다. 100만원 단위. 100만원 단위고, 그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이 비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비율에는 유동 비율하고 당자 비율 이렇게 있잖아요. 유동성 비율이라는 것을 뭐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은, 이게 이제 기업이 그 단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이제 비율이에요. 그래서 금융회사나 채권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것은 그 현금이나 어떤 자산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여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동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분석을 하면 되는데, 그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의 평균이 129.86%였는데, 이 43기 현대 모비스는 200%대로 산업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현대 모비스하고 뭐 경쟁할 만한 기업은 없어요. 뭐 현대 자동차가 90%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산업 평균하고 비교를 해봐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유동성 비율이라는 것은 그 유동 부채,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갚아야 될 부채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뭐 자산이 많은 거고 부채가 적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은, 그러니까 부채가 많고 부채와 자본을 포함한 자산이 물론 많겠지만 자산 중에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는 거, 그게 유동 비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이거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고, 당자 비율도 마찬가지인데, 유동 자산 중에는 재고 자산이 있어요. 재고 자산이 있는데, 재고 자산은 현금화 하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재고라는 것은 부품이 그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공급이 될 때에
이게 재고 자산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현금화하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당좌 비율을 따로 또 떼어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유동 자산에서 재고 자산을 뺀 것을 가지고 다시 유동 부채로 나누는 것이죠. 그것이 당좌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 자산에서 재고 자산을 뺀 것을 당좌 자산이라고 하는데, 당좌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누면 그것이 당좌 비율이 되는 거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 그만큼 부채 비율이 굉장히 적다는 거겠죠. 산업 평균은 봤을 때 재고 자산을 빼면은 나머지 유동 자산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그 부채, 갚아야 되는 부채와 비교해 봤을 때 거의 1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이제 현대모비스의 그 재무 건전성은 좋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올해 2021년 3월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계속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니까, 계속 42기도 마찬가지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아무래도 전기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런 부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뭐 체제 변화랄까요? 뭐 새로운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뭐 내연기관보다는 모터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로서 가고 있기 때문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버레지 비율이 있는데, 레버레지 비율이라는 것은 이제 부채성 비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기업의 그 타인 자본 의존도, 그 재무 구조의 안정성, 장기 부채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의 입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비율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레버레지라는 것은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빚을 지지 않고 내가 가진 자본으로만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이 확실하다고 봤을 때 적은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많은 보상을 받는 기에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보상을 받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더 많은 보상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것을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뭐 다시 얘기하면은 그거를 뭐 지렛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경영학에서는 지렛대 원리를 뭐 이용한다,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그것이 이제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그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비율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인데, 이것은 낮을수록 이제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이제 앞서 이제 유동성 비율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산업 평균에 비해서도 확실히 낮은 편이고요. 낮으니까 좋은 거죠. 어쨌든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이제 법인세의 절감 효과가 있고, 또 재무 레버리지의 효과, 그리고 그 자금 조달 선호에 따라서 뭐 높은 부채 비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부채가 없는 것은 좋은 거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그 돈을 뭐 융통을 해가지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펼치는지, 그것을 보는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 높은 부채 비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낮을수록 좋긴 하지만, 그 어떤 재무 건전성과 비교를 해봤을 때 높아도 투자의 적극성으로 봤을 때는 좀 좋을 수도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요.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이가, 이것은 이제 자기 자본을 총 자본으로 이제 나눈 것을 의미를 해요. 지금 연결 회사기 때문에 그 자기 자본은 사실 없어도 다른 모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지분에 의해서 그 자기 자본이 그러니까 자본이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본만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느냐,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현대모비스는 또 산업 평균보다는 확실히 높은 편이에요. 이것은 높을수록 양호합니다. 그리고 비유동 비율이 있습니다. 비유동 비율은 비유동 자산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수치인데요. 비유동 자산이라는 것은 그 1년 이내에는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출 채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외상 매출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기계 장치 같은 것들도 있고,
근데 이것은 비유동 자산은 또 낮을수록 양호합니다. 그 회사가 지급 능력이 우수한 걸로 이것을 평가하는 건데, 비유동 자산이 그만큼 비율이 많다는 것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많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비율이 낮다는 것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 액수가 얼마냐, 그것도 사실 중요한 겁니다. 단지 비율적인 것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로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비유동 장기 적합률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동 자산을 자기 자본과 또 비유동 부채를 더한 값으로 나눈 거예요. 이것도 낮을수록 양호합니다. 또 산업 평균에 비해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의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자로 비용이 얼만큼 나가고 있는지 그거를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이제 나눈 값이 되겠는데, 이 현대모비스는 이자 비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를 통한 부채가 없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발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좋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높을수록 양호합니다. 높을수록.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자 비용이 많아지면 그만큼 비율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높을수록 양호한데, 이것은 뭐 0%인데 산업평균보다는 뭐 낮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볼 수도 있지만, 아예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자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 비용이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은, 영업이익을 보면, 여기에 보면은 영업이익이잖아요. 영업이익을 뭐 1로 나눈다고 생각하면은, 이자 비용이 1이라고 만약에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오겠죠. 네, 이건 뭐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뭐 계산해 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활동성 비율이 있습니다. 활동성 비율은 재고자산 회전율 있는데, 우선 재고자산 회전율은 그 매출액으로 비교를 해요. 그 매출액을 그 재고자산, 더 이제 자세히 얘기하면 연평균 재고자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을 연평균 재고자산으로 나누면 이게 이제 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이제 times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건데요. 12.54회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높을수록 양호한 거죠. 그만큼 재고자산 회전이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뭐 생산을 하는 만큼 또 많이 나가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은 건데, 산업 평균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낮은 상황인데,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 단가를 얼만큼 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산업평균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낮지만, 그래도 그게 뭐,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율도 있습니다. 매출액을 매출 채권으로 나누면 되는데, 역시 산업평균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뭐 재고자산 매출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는 거에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회수를 못하고 뭐 매출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데 부도가 난다거나 그러면은, 이것도 어떤 손실을 보는 거기 때문에, 부도 나면은 그거 비용으로 처리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웬만하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를 잘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입 채무 회전율도 마찬가지로, 이 매입 채무 회전율은 매출액을 연평균 매입 채무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6.69회, 산업평균은 8.53회가 되는데, 역시 조금 부족하죠.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수치는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활동성 비율이 대부분 이제 그렇습니다. 비유동 자산도 마찬가지고 높을수록 양호하고요. 총 자산 회전율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총 자산으로 이제 나누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높을수록 양호하고, 자본 집중 비율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총 자산 회전율을 1로 나누는 거죠. 1을 총 자산 회전율로 나누게 되면은 그 비율도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높을수록 양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익성 비율이 있는데, 이거는 또 투자하는데 또 중요한 비율이잖아요. 총 자산 순수익률 있습니다. ROA라고 하는데, 이게 4.92%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을수록 양호하기 때문에
좋다고 봐야 되겠죠. 산업 평균에 비해서 확실히 투자할 만한 회사로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어떤 부품의 생산이라든지 그 발전 가능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성 비율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모든 활동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이 경영 성과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총 자산 영업 이익률 이게 있고, 이거 총 자산 영업 이익률도 있습니다. 역시 높을수록 양호하고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영업이익을 총 자산으로 나누게 되면은 비율이 나오게 되는데 0.06%를 기록을 했네요. 그리고 자기자본 순이익률 ROE라고 하죠. ROE. 이것도 역시 높을수록 양호합니다. 매출액 순이익률,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되겠는데 6%대가 되고, 산업평균은 2%, 2.74%에 비교하면 매출액 순수익률,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매출액 대비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겠죠. 근데 매출액은 그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매출액에서 원가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빼줘야지 그 순이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이익이 얼마만큼 많이 남느냐, 뭐 그런 것을 평가를 하는 거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나머지를 가지고 매출액 순이익률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고,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이윤이 발생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그 주주들에게 또 배당이 갈 수 있는 그 배당금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6%로 산업평균에 비해서 이제 높습니다. 자,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성장성 비율. 자, 일정 기간 중에 기업의 경영 규모나 이 경영 성과가 어느 정도 증대되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겠어요. 자, 매출액 증가율도 산업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죠. 이 상대적으로는 높죠. 높을수록 양호합니다. 그래서 지표가 높을수록 시장 점유율을 증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42기에서도 증가하고 했는데 43기에서도 증가를 했다는 것은 이 회사가 계속 시장을 점유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매출액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나 산업평균에 비해서 떨어지거나 혹은 마이너스로 간다면 이것은 좀 불안하다고 봐야 되겠죠. 매출액, 물론 다른 지표들도 다 영향을 받겠지만 이것은 투자하기에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로 나오면요.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있는데 단기 영업이익에서 전기 영업이익을 빼면 그 나머지를 가지고 전기 영업이익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증가율 얼마만큼 영업이익이 증가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16.51%로 계산이 됐고요. 그리고 산업평균은 19.61%인데 다른 이제 산업평균으로 다른 회사에 비교해 봤을 때 영업이익 증가율은 상대적으로는 좀 낮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회사가 산업평균이라 하더라도 고유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는 다른 회사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전기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현대 모비스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증가율에도 어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겠죠. 순이익 증가율이 있으면 순이익 증가율, 이것도 당기순이익에서 전기순이익을 빼고 전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이 되겠습니다. 역시 높을수록 양호하고요. 산업평균보다도 이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기이익이나 또 전기이익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적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적자,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계산이 불가합니다. 총 자산 증가율 역시 높을수록 양호합니다. 자기자본 증가율도 높을수록 양호한데 전체적인 지표가 산업 평균에 비해서 이 현대모비스의 지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뭐 어떤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뭐 대단한 이슈가 아니라면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하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회사라고 보여지거든요. 더군다나 뭐 자동차 관련돼 있고 또 전기 파워트레인을 생산한다는 데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기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전기 자동차 관련된 회사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그 매출액을 또 기대할 수 있는지, 매출액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분석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현대모비스는 3월 말에 또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한 번 더 비교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